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의 배경은 부채의 덫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덥석 큰 빚을 진 게임 참가자들이 이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요즘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참여했다가 이 부채의 덫에 빠진 저개발 국가들에서 그동안 예상됐던 위기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함께 중국 정부의 자국 내 빅테크 기업과 부동산 기업에 대한 이 규제 완화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유아 성균관 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재밌었습니다. 네. 어제에서 오늘도 일단 오늘은 먼저 중국 1대1로 네. 있잖아요. 네, 1대1로라는 게 어쨌든 쭉 중국 내부에서 1대1로가 뭔지 한번 간단하게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 정식적으로 1대1로 처음에는 1대1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2014년이었고요. 당시 시진핑이 예. 중국 1대1로 전략을 예. 실행하겠다고 하다가 후에 1대1로 창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머리를 써가지고 좀 하겠다는 뜻이어서 1대1로 예. 창의를 하면서 두 개 선로 1대는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육상. 육로와 육상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육상은 사실 중국의 복건성의泉州라는 거기서 시작해서 독일까지 가는 저기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독일까지 가는 선인데요. 주로 철도를 통해서 유럽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고요. 철도선을 나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세 개 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일로는 해양을 통해 가는데 주로 어디를 통하냐면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아프리카 항구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탈리아까지 가는 그 선로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을 시작한 게 2014년 이후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65개 국가와 지역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국가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과 1대1로 투자 협력을 확장해 왔고 지금도 사실은 계속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1대1로를 지금 왜 물어봤냐면은 1대1로의 국가에 들어간 그 참여 국가 스리랑카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스리랑카가 지난달에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하겠다. 더 이상 우리 부채 못 갚겠다고. 근데 스리랑카 경제를 이렇게 디폴트까지 몰고 간 게 어쨌든 급증한 대외 부채 때문인데 그 뒤에 중국의 1대1로 중국이 뒤에 있었다라고 해석들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얘기가 많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스리랑카는 사실 지금 스리랑카 대외 부채 한 20%가 중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최대 채권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게 한국은 주로 미국 언론을 따라요. 많은 이 오피니언 혹은 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사실 미국 쪽 이 언론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1대1로를 저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응 B3W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대외적으로 사실 언론전이거든요. 언론전에서 미국은 중국을 1대1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자기 식민지 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사례죠. 이제 말씀드린 스리랑카의 최대 채권국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근데 스리랑카 나라의 역사를 보고 그 나라 경제상을 보면 중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댓글이 엄청나 욕이 올라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팩트는 팩트대로 말씀을 해드리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나라가 국가 부도에 들어가는 거는 첫째 원인은 내적 원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내적이 탄탄하면 못 움직여요. 사람도 그렇고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2009년까지 25년간 국내 전쟁을 해요. 경제가 파탄에 이릅니다. 2009년까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무역과 재정이 다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 한 게 2014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예. 14년 이전을 보면 되잖아요. 14년 이전을 보면은 중국 그 스리랑카 경제 상황을 한번 보면은 예. 2008년부터 2017년간 2010년 14년 한 해를 빼고 다 적자예요. 무역이 적자라고요. 예, 예. 무역이 적자라고 뭐냐면 돈을 계속 해외에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는 달러는 없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얼마였냐면 누적 적자 규모가 500억 달러입니다. 첫째, 이게 무역 적자다. 그 다음에 재정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예, 돈이 예. 더 많다라는 건데요. 예, 예를 들면 2017년 데이터를 보면은 재정 수입은 120억 달러인데 네. 재정 지출은 168억 달러로서 네. 적자 규모가 38억 달러입니다. 예. 그럼 이런 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폐가 무너져요. 예.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데 수입은 계속 해야 돼서 수준은 안 되는 수입을 하려면 또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달러가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스리랑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민간 기업들이 달러로 결제하는 걸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달러를 결제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정부만 하게 하는 거지. 해외에서 뭐 하는 거. 그럼 이거 달러를 바꿔 민간들이 해외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내가 물품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국내 물가가 폭등합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어찌가 그 나라 화폐가 무너져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막 찍어내요 또. 그러면 그게 악성순환으로 가면서 환율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 문제는 자체 경제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또 왜 그러냐면 지배구조, 정치 지배구조로는 이 스리랑카는 완전 그 대통령 일가족이 재정부, 여기만 기재부 장관, 뭐 중앙은행장, 가족 경영이야. 전체 국가가. 다 해먹. 예, 다 해먹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달러 자기는 혼자 다 갖고 있고, 민간은 안 풀어할까 물가가 폭등하고, 돈은 못 벌고. 얘네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와서 왜 부도하게 됐냐면, 얘네는 주로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렇죠. 관광하고 차, 홍차,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이 주로 유럽 중에서 러시아, 옛날 구소련 국가들이 주로 왔어요. 이게 지리적으로. 근데 이번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관광이 막혔고 코로나가 지금 3년째잖아요. 그리고 또 관광이 타격되면서 아까 정상 상황에서도 이런 쌍적자인데 코로나 터졌고 전쟁이 일어났고 하니까 못 버틴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왜 중국을 갖다 욕하냐면 그게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꼭 스리랑카 문제만 아니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우간다도 그렇고 스리랑카 포함해서 그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 원조를 ODA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죠, 거의 ODA 원조 개념으로 차관으로, 하는데 중국은 ODA 비중은 굉장히 작고 대부분 대출입니다. 근데 대출을 주로 누가 해주냐면 중국 국유은행들을 하고 그리고 중국 국유기업들이 가서 현재 가서 위안화로 투자하면서 한국 교통 인프라 이런 쪽에 투자한 거죠. 근데 아까 이 자체 기업, 이 자체 국가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인해야죠. 계약하는 거죠. 그렇죠. 자, 보통 금리가 얼마였냐면 3에서 4%로 대출해 준 거예요. 중국 정부가. 네, 대출해 줬는데 금리가 3에서 4%로 대출해 줬고 그러니까 전체 해외 투자의 70%가 중국은 다 대출로 해 줬고 대출 이자가 3에서 4%였고 기간이 보통 7년에서 10년이었어요. 7년에서 10년. 근데 얘네들 이제 말아 자체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 그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 갚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출자 입장에서는 거기 채권이 원래 그래요. 갚지 못했을 때의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그런 게 들어간 거죠. 얘네 한국 운영이 몇 년을 우리한테 더 아니면 담보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파토타 항을 만약에 이거 갚지 못하면 이 운영권을 우리한테 줘 이렇게 된 거죠. 그게 99년 운영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대1로가 사실은 중국 정부가 해외 이런 중앙아시아라든가 뭐 동남아 이런 국가들을 말로는 뭐 도와준다 놓고 실제는 자기 자국 식민지로 하려는 이런 조치라고 하는데 완전한 경제 행위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럼 너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 질문이 있어요. 중국이 안 한다 칩시다. 거기 기회가 그렇게 많아요. 교통 깔고 항구를 깔고 길을 까고 철도 까는데 기회가 크면 왜 아시아개발은행은 안 들어갔고 왜 세계은행은 안 들어갔고 왜 욕하는 미국은 안 들어갔고 왜 한국은 안 들어갔어요? 왜 내년은 안 들어가? 내년 그냥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갔을까요?
돈이 안 될 만하니까 안 들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웃기는 게 뭐냐, 자기네는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가지고 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원가 네. 계산 안 하는 거 국유기업이 들어가니까 예.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욕할 때는 걔네들이 그러면 어떤 저희를 갖고 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국가들이 특징이 뭐냐면 예. 이런 세계 국제기구의 신용평가가 안 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국제기구은행은 신용평가가 안 되는 국가에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방 국가들은 경제적 행위로 문제를 받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국가들이에요. 예. 그런 나라를 중국이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예. 신용평가도 안 되는 나라를. 예. 그러면 정상 국가로서는 당연히 생각하죠. 이 돈이 갚아지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지 방안은 뭘까? 해지 방안은 이런 거 짠 거죠. 그거는 이제 중국이 가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로 이제 해지를 했다 이거죠. 예, 수익이 안 됐을 때도 한국 운영권을 갖고 온다든지 예. 그거는 국제에서 다 그렇게 해요. 바보 아닌 이상 그냥 돈 못 받으면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 포인트 뭐냐면 욕하기 이전에 너는 왜 안 하니? 안 하면서 왜 욕해? 근데 그 나라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교통이 필요하고 한국 필요한데 그거 아세요? 이번에 중국이 중국 남방 지역, 중국이 계림이나 이런 지역하고 베트남이나 저쪽 미얀마라든가 거기 저쪽 나라들 이렇게 인접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철도로 뚫으려면 있잖아요. 그게 산이 특히 많아요. 그 산을 뚫는데 돈이 막 몇십억 달러씩 들어가요. 그런 돈을 그런 나라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면 50억이 들어간다면 중국은 거기 40억을 대고 저쪽 나라 10억만 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산을 뚫는 게 엄청난 코스트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 산을 다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니까 하겠다면 하는 나라고 또 다 국유기업이니까 코스트를 무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잔을 깨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다 코스트 무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사실 그런 바람에 중국 국유기업들이 부채가 엄청 커졌어요. 그 1대1로 따면 사실은. 왜냐면 다 못 받아오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욕하기 이전에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아마 한국의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다는 거지. 너는 왜 안 했냐 이거지. 왜 그 나라는 필요하잖아요. 인프라가. 너는 왜 안 했네. 그럼 네가 중국이 제국주의되어서 들어가서 식민지로 만들겠다면 너는 그렇게 그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한 사람은 네가 들어가 해줬어야지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미국식 언론에 영향을 많이 받은 저희 같은 이제 기자들이 이제 봤을 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대 정부 간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스리랑카면 스리랑카는 정부하고 계약을 했으려나? 정부하고는 그냥 두 정부 간에 1대1로 하자 뭐 이 정도고 실제는 기업들이 비해버리죠. 그다음부터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중국에서 와서 이걸 중국 돈으로 항구를 건설하든 뭐 도로를 건설하든 인프라를 다른 나라 안 하겠다고 하니 돈 안 돼서 안 하겠다고 하니 중국이 그럼 당신들이 와서 그럼 이거 건설해 줘라.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나라들은 그러면은 얻은 게 뭡니까 그러면은?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제는 좀 침울하셨는데 오늘 또 돌아오셨네 예전으로. 아니. 주제가 주제라서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밤새 일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까 오면서 불만이었어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전 질문 하셨는데 전 세계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3법이 분리되고 이래 좀 제대로 된 국가 체계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 경영이 국가가 많고요. 부패가 심해요. 자, 그러면 그 국가의 어떤 투자 활동에 있어서 특히 인프라 같은 거는 엄청난 정부 권력이 많이 들어간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중국의 어떤 국유기업이 어디 미얀마나 어떤 뭐 이런 파키스탄이나 혹은 이런 스리랑카 이런 나라 가서 그걸 닦으려면 어떻게 하죠? 거기에 있는 권력 집단하고 손을 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국가의 행위가 아니라 그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패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뭐냐면 항상 문제는 내부 요인이라는 거죠. 그 국가 내가 법 질서나 이 권력 견제가 안 되니까
이 결정을 내는 당국자는 결국은 부패였던 거죠. 아. 어떤 그런 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그런 식의 계약은 거의 불가능할 체결하지 수도 않았을 있는데 아. 아니면 뭐 만약 산법이 분리되고 이랬으면 이게 보면은 좀 그래 보이네 하면 어떤 견제 기구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떤 뭐 아까 말한 스리랑카도 거의 뭐 가족 경영의 국가였으니까 자기네한테 말 100억 야 100억 투자야 너네 가족이 1억 줄게 하면은 그럼 너네 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 그 나라 자체가 부패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또 미국식 이제 언론의 네.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네. 제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어쨌든 그런 식이라면은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체결될 수 없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인프라를 뭐 누구는 뺏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뺏는다는 표현이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 책임 있는 이제 국가로서 그런 그 저개발 국가들에 들어가서 어쨌든 도와준다는 표현보다는 같이 공동 개발하고 그래 경제 행위를 한다면은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되겠느냐? 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네 안 하면서 왜 남을 못하게 하냐. 그건 무슨 사고방식이냐고요. 그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사님도 아마 이런 언론 많이 볼 건데 기사님 대한민국 대통령이며 그날 스리랑카 그렇게 가슴이 아파. 99년 운영권 넘겨줘서 그럼 한국이 가든지 가서 해주세요. 가서 교통 인프라 이런 거. 안 해주고 나서 왜 그 뭐 사랑하는 것처럼 뭐 그 나라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냐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99년 100년간의 그 운영권이나 완전히 일종의 그 식민지 비슷하게 만들 거라면은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확실한 거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해요. 한국이 박정희 대통령 때 왜 고속 성장했죠? 길부터 닦은 거잖아요. 그거 필요해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 나라 리더들도 그걸 인지했으니까 사실 제일 먼저 IMF에 월드뱅크나 ADB 아시아 개발 요청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는 관료 집단이에요. 평가를 해요.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 안 되네. No.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 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스리랑카나 어쨌든 1대1로 사업으로다가 그 라인에 있는 국가들이 쭉 저개발 국가들이죠, 물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부패가 워낙 심한 국가들 주로 이런 국가들이 계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본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인력까지 모두 다 중국 본토에서 들어와서 다 개발을 해서 결국은 이 나라들은 그 경제 행위로서 받는 이득이 뭐가 있느냐? 그것도 되게 웃기는 질문인데요. 웃겼어요? 웃기고 정말 경제학적 이런 문제 사고 방식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업은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투자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 어떤 노동자가 필요하냐 숙련공이 필요해요. 내 이 일을 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요. 근데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 특징이 뭐냐? 일단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뭐가 울리면 바로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종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할 때 일을 하고요. 필요 없으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이 세계관, 철학관, 인생관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중국 사람들은 24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져요. 그리고 자기네 말을 잘 알아듣고 이게 경제 활성이 나올 수 있는 인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투자한 기업을 통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현지인을 쓰고 싶은데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기술 일꾼이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말 안 하고 정치 원론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냥 때리기 위한 때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현장 가봤습니까? 가서? 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이럴 거예요. 역시 안 교수는 중국에서 와서 중국 편을 드니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이지적으로 문제 사고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쨌든 중국 정부와 그 1대1로 있는 국가 간의 계약이 아니고 기업 대 기업 간의 계약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필요 없다. 왈가왈부할 수도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일단은 그렇고요. 두 번째 설령 예. 그게 사실이라 해도 예. 그건 그 나라 국민들하고 정부의 선택입니다. 예. 옆에 나라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 할 그게 없어요. 옆에 나라들. 예. 네가 그렇게 그 나라를 생각하면 네가 들어가 해줘. 길 깔아줘. 제 뜻은 그 뜻이에요. 그걸 못하면서 하는 나라를 왜 욕하냐 이거예요. 그 말은 제가 반박할 수가 없네. 네. 근데 중국도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유기업들도 엄청난 부채에 지금 앉게 됐어요. 1대1로 투자를 그렇게 하면서. 예. 사실 대부분 나라들이 신용평가가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예. 정상적으로 프라이싱이 안 돼요. 예. 그런 나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거 해보니까 너무 지금 내 옛날에 전부 이거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너무 부채하니까 사실은 시진핑이 2017년 18년부터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이런 세계 선진국도 우리 1대1로 동참해달라 요청을 보내요. 중국 혼자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요? 이런 나라 투자 같이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2018년까지 그랬어요. 2019년에도 1대1로 창의 회의를 열면서 이런 주변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같이 해달라고 혼자 돈을 담당 못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인 거예요. 그럼 중국 본토에 어쨌든 그 자본이 넘쳐나다 보니까는 해외로 이제 해외 투자로 이제 눈을 돌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오늘 제가 자꾸 밀리는 듯한 모습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좀 다음에 또 나오시면은 다음에 요거 좀 공부해서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논리 좀 제가 마련할게요. 오늘 일단 제가 좀 밀리고 있어 지금. 잠깐만 지금 이 질문도 좋아요. 왜 김 나갔냐 중국 정부가. 그게 사실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래서 왜 중국 정부 이렇게 1대1로 하게 되냐. 두 개 원인이에요. 하나는 미국의 아시아 회기입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을 통해서 사실 이 아태 지역이라는 게 뭐죠? 트럼프 차라리 오바마 때부터 사실 이제는 아시아 균형 전략을 한다 해놓고 집중 전반적인 이 정치 지배 균형을 아시아 쪽으로 몰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중국 힘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중국이 보니까 아태회기 피버트 에이시아라는 전략이거든요. 이렇게 오니까 중국 정부가 제가 옛날에 여기서 다뤘던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취하는 전략 중에 태극권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태극권 전략? 예, 중국의 중국 출장 아침에 공원 가면 이렇게 태극권 하잖아요. 그 태극권 원리가 뭐냐면 상대방의 힘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정면으로 부닥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대방의 힘을 공격하는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 공격하는 거죠. 되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되치기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전략인데 자 미국이 동쪽에서 오잖아요. 그럼 우리 서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첫째. 그래서 정면 충돌을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 싸울 상대가 안 되니까 서진을 해서 어차피 중국은 그런 거 유라시아를 장악한 자가 세계를 장악한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 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양을 통해 물건을 유럽에 수출했는데 이제는 철도를 통해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중국이 갖고 있던 외환보유 얘기 있잖아요. 4조 넘는 그때 4조가 아니었죠. 근데 어쨌든 그게 80 아까 달러 구체로 갖고 있다 보니까 종이 조각이 됐단 말이에요. 경험했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수출해서 돈 벌어오잖아 달러를. 그러면 국내법에 의해서 그 달러가 중국에 들어와서 다 위안화로 태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중국 통화정책은 아무 움직임을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한 만큼 중국에 들어와서 다 위안화 풀리니까 돈이 계속 위안화가 많이 풀리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민은행이 이 위안화가 너무 많이 풀리네. 그래서 그때 통화어음을 발행합니다. 돈을 흡수하려고. 그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돼야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통화어음을 엄청 발행해서 돈을 흡수하면서 정책을 펼쳤다가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일단 통화적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계속 돈 찍어내니까 달러도 가치도 없는 자산을 계속 들고 있고 그래서 머리를 다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는 우리가 미국을 안 되겠네 해서 쓴 말이 뭐냐면 썼던 전략이 뭐냐면 자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였잖아요. 근데 달러는 가치가 없는 종이돈이잖아요. 자 그러면 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지 말고 해외에서 본 달러를 해외에서 그냥 다 써버리자. 뭘로? 자산으로 바꿔버리자. 달러는 종이니까 가치가 없어질 거니까 그 벌어진 달러를 자산으로 갖고 있자 해서 그다음부터 그 달러를 무슨 자산 사기 시작했냐면 다른 나라에서 항구를 사들이고 길을 깔아주고 석유를 사오고 가스 사오고 그다음에 금을 사오고
종이 달러 놔두면 평가절하 되니까 예, 예. 그걸 자산으로 바꾸기 시작한 게 1대1로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나 금을 사오는 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네. 항구를 사고 고속도로를 사버리니까 지금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걸 왜 욕하냐고요. 아니, 미안한데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미국식 언론이 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너네도 가 살아. 너가 사지 말라냐 이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1대1로 프로젝트가 그래서 해외 투자해서 결국은 달러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이게 달러로다가 그 미국 국채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니까 자산으로 바꿨죠. 해외 투자해서 네. 거기서 자산으로 그렇죠. 실물 자산으로 사는 게 그렇죠. 훨씬 이득이겠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국 경제 발전에 이게 그러면은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다음부터 그래서 돈을 달러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어음이 발행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국내에 못 들어오겠죠. 예. 그래서 국내는 국내대로 그냥 위안화 자산 중심으로 위안화 시장 쪽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사실 그때부터 미국이 중국 국내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거죠. 예. 원래는 달러를 통해서 뺐다 들어갔다 했잖아요. 예. 이제 근데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이 안 되니까 예. 주로 무역 통로를 통해서 중국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중국이 그거 깨닫고 예. 안 해 이러고 밖에 나가서 자산 사들이니까 미국이 보니까 쟤네 진짜 머리 좋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우리 게임이 안 들어오네. 예. 게임을 놓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중국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쟤네 전 세계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 뭔지 알죠? 그럴듯하네.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쟤네 돈 받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못 사게 하는 거죠. 이런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다음 첫째 이거였고요. 두 번째 중국 국내는 어서 미국 영향 안 받으니까 미국 있다 보니까 제일 돈 벌 수 있는 데는 중국인데 중국 국내에서 어떻게 한탕 해먹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을 안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자본시장을 제일 잘 갖고 노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걸로 중국을 또 해먹을 방법이 또 없고 해외에서는 자기네 그 판이었던데 자기네 판인데 그걸 하나하나 중국이 먹어가고 있으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언론 싸움을 시작한 거죠. 언론전. 그래서 1대1론이 그때부터 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전 세계 국가들한테 쟤네 나쁜 놈이야. 쟤네 사겠다면 팔지 마. 그러지 마. 봐봐. 다 얘네 때문에 망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중국 언론전에서 이길 수 없어요. 미국을.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왜 지는지 알아요? 전쟁을. 모든 언론이 우크라이나 팬이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언론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언론이라는 게 사람의 머리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2라운드를 하시겠다고요? 100대 0으로 제가 졌다고 하고 오늘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저도 공부를 더 할게요. 자, 이제 중국 내부로 다시 좀 돌아가 봐서 지난해 이제 작년부터 중국 빅테크 기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그 교육 사업 뭐 엔터 사업 여러 가지 규제 들어갔잖아요. 이게 다 그 공동 부유 정책 때문이라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커지니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규제 다시 좀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 들려요.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뭘 함에 있어서 장기로 간다고요. 그래서 한 번 말하면 10년 넘게 가요.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중국에 그때 말씀하셨어요. 뭐 나스닥도 발표부터 실제 만들어지가 중국에 뭐 창업할 말하죠. 10년 넘게 걸렸고요. 그래서 공동부유란 건 큰 방향입니다. 그게 뭐 오래 하고 안 하고 이 문제 일단 아니에요. 첫째. 두 번째. 지금 아마 요즘에 그 언론이나 어느 방송에서 뭐 빅테크 규제 푼다, 뭐 자본을 뭐 어떻게 완화시킨다 이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럼 뭐 사전 내부 조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지난달 말에 그게 정치국 집체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정치국 위원들 공부시키는 거. 그런 거기서도 그렇고 정치국 회의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나온 시진핑이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발언 중에 언론에 나온 거는 거기 절반만 나간 거예요. 절반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앞으로는 이 자본의 순기능 이걸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도 자본주의 순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언론에 안 나갔어요. 두 번째 표현은 그런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는 자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기능을 확대해야 되고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역시 중국은 이제 자본 시장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보다 시진핑이 말한 두 번째 말은 뭐냐면 그렇지만 자본이 피해도 크다 이 표현을 써요. 웨이하이 피해.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본의 피해가 크다라고 말한 영도자는 없었어요. 7, 8년 계획개방 이후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까지 7, 8 계획개방 이후로 시진핑이 지금까지는 중국은 주로 계획개방을 해왔고요. 예. 계획개방이 주요 노선이었어요. 계획개방이 주요 노선에서는 쉬운 말로 하면은 시장경제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한 것처럼 중국이 좌회전 등을 켜고 우회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자본주의 길을 예. 걸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다 대고 자본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거는 전체 큰 방향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본에 뭐 이런 나쁜 말 한 적이 없는데 예. 시진핑이 처음으로 웨이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본이 피해도 예.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 예. 그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시진핑 인식을 말하는데요. 시진핑이 확실한 건 있어요. 우리 경제가 가고 안정화시킨 데는 자본은 필요하다라고는 인지를 해요. 예. 근데 자본이 주요 분배 기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 중에 노동이 있습니다. 예, 노동이란 건 알로펀페, 노동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방송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한 시간에 대한 페이를 주는 그렇죠. 거죠. 그건 노동 예. 분배를 받은 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자본 분배라는 거는 예를 들어 배당을 받는 거예요. 자본에 투자를 했어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아서 수익을 환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노동이 분배도 있지만 예. 자본이 분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본의 분배가 굉장히 큰 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예. 예. 노동은 사실은 제조업에서 어떤 월급을 통해서나 이런 걸 하지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본이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중국은 그동안 사회주의 때는 완전히 노동에 의해서 분배를 하다가 예. 78년에 계획 개방하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면서 자본의 역할이 계속 커온 게 지금까지였는데 예. 근데 그 자본들이 너무 크니까 막 중국 자체가 국내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 자본가들이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마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 1등 하니까 정부의 컨트롤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다딱 놀란 거죠. 공산당 정부가. 예. 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어제 말한 완다 있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구로 예. 2015년 해외 나가서 예. 어마어마하게 자산 사들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네. 이 인식이 딱 되면서 통제하기 시작했죠. 자본에 대해서. 그게 2015년 이후로 온 겁니다. 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시며. 예. 그래서 이어서 왔고 2020년에 결국은 알리바바 엔티파이널 상장을 못하게 했고 예. 그다음 연속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들어왔고 그러면서 자본에 의해서 커진 산업들 교육, 게임에 대해서 다 손대기 시작하죠. 이유는 하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고 자본이 주요 분배 역할을 하는 거는 내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부유로 가기 때문에 자본을 너무 마음대로 하게 하면은 빈부격차가 커지고 내가 가는 공동부유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길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중국은 됐다 그러고 시진핑은 확실하게 공동부유 개념을 그게 뭐 정말 국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예. 제 말씀드린 거는 그건 딴 문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진핑이 정말 14 인구를 똑같이 잘 살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공동부유로 가야 된다는 게 시진핑의 주요 슬로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은 이쿠어 자본의 너무 큰 역할 분배는 마음대로 안 하겠다는 건 확실해요. 단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용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군요. 네. 그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시장주의로 자본주의로 들어서긴 했지만은 기존의 자본주의로 들어선 다른 나라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노동소득에 의한 분배가 네. 재구시를 못하더라. 네. 결국은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많은 분배를 다 갖고 가더라. 네. 그러다 보니 빈부격차가 커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사회가 뒤집힐 수 있다. 특히나 네. 중국 같은 사회에서는 네. 다 같이 못 살 때 다 같이 배고플 때는 불만이 없지만은 네. 그 격차가 너무 커지면은 네. 상대에서 박탈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사회 정말 불안정이 요소가 중국 공산당을 위협할 수 있는 그렇죠.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자본은 너무 나대지 마라. 네. 자본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한 거라 이거군요. 네. 이제 알겠다. 네. 그러면은 그래서 처음에 빅테크 규제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도 들어갔잖아요. 네. 네. 부동산 규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홍다도 지금 궁금해요. 어쨌든 예. 부동산 규제도 좀 그러면은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헝다는 계속적으로 네. 이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요. 네. 헝다는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는 슬그머니 풀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막 할 수 그렇지. 없고 예. 지방 정부별로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절차적인 되니까 파산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왔고.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별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예, 단계고요. 정리하는 것 중 하나가 올라가지 못한 부동산을 다 올려짓게 하는 거죠. 예, 예. 그게 헝다 힘으로는 안 되고 예. 결국 그 지방 정부가 도와주는 거죠. 예. 헝다 신용은 없으니까 예. 지방 정부 신용을 통해서 예. 와서 야, 와 이래 마저 올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수습이 되고 예. 있고요. 근데 이번에도 또 지금 위안화 채권 이자 지급이 6개월 연장하는 걸로 지금 헝다가 공시한 거 봐서는 아직도 이 위험에서 벗어 못 난 거죠. 예. 계속 지금 채권이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 문제지 제가 옛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정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일단 헝다는 그렇고 헝다뿐만 아니라 중국의 10대 부동산 그룹들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다 지금 다 문제가 생겼고요. 부동산은 지금 중국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돈 풀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효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봐요. 다 가둬놨는데 누가 집을 사요? 안 삽니까? 그럼 중국 내에서도 지금? 집을 어떻게 사? 지금 코로나 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다 집에다 갖다 놨는데 집 살라 어떻게 다녀요? 일단 그렇잖아요. 집 사시겠어요? 집에 갇혀져 있는데. 집 보러 다니질 못하니까 못 산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살 마음이 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제로 코로나 안에도 부동산이 지금 예. 지금 70개 주요 도시 통계보다 70개 주요 도시인데 그 중에 50개 도시가 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설상가상으로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예. 소비도 지금 타격받았고 예. 그리고 공급망도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또 집에다 가둬놨잖아요. 지금 예.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예. 경세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집을 지어야 되면 농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농사지면 상계만 집 짓는데 지금 북경도 그래요. 다 내내 동네 가, 내내 원래대로 가, 다 보내요. 예. 그 지난번에 누가 그 상해 공항 사진을 올렸는데 다 사람들 갑자기 다 빠져나가는 사진이거든요. 어디로 가냐 인터뷰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겠어요? 상해에서는 봉쇄당하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노동자가 없는데 누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으려면 농민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건설 현장에.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네, 좋아질 수가 없다고요. 그 중국의 부동산 그 산업이 GDP의 30%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시멘트 GDP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30%면 엄청난 포션인데 예. 이러면 중국 경제가 부동산을 그래서 처음에 규제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풀기 시작했죠. 풀어야 된다. 옛날에 먹혔는데 지금 안 먹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 내부 원인도 있고 예. 글로벌 원인도 있고 예.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생각지 못한 악재도 있었고. 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부동산 주겠다가 정책 풀면 쫙 일어났거든요. 예. 그게 계속 먹혔어요.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안 먹혔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홍다 이외에 다른 부동산 그룹들이 지난번에 예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곧 번호표 기다리고 다 도산 위기에 빠질 거다 했는데 지금 도산됐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다 지금 부채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롱청이란 이런 애들이 지금 예. 계속 대기업들이 계속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도산 위기에 지금 다 위험한 그러니까 상태군요. 계속 그러면. 채권의 연기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 발생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부동산이 이렇게 중국 정부가 부양할 그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있죠. 그건 확실해요. 각 지방 정부별로 처음에는 어쨌든 규제를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완전 다 풀려고 실제 풀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옛날에 2주택 살려면 엄청난 그 뭐 규제가 많았는데 지금 다 풀어놨거든요. 근데도 안 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부동산 규제 한번 들어간 걸 좀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회하고 안 하고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그 완화 정책이 잘 먹히지는 않는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좀 들어가봐서 중국판 우버 그 디디 출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해요. 이 디디 출신은 그때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상장할 그때 때도. 상장해서 바로 그때 자체가 그때부터 상장 폐지로 갔어요. 그때부터.
이거는 이유는 일단 뭡니까?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이제 디디 상장 추징은 폐지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예. 일단 지금 일단은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중국 예. 증감위가 계속 이 미국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서 관리 감독 놓고 계속 예. 이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PCAOB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 기업에 대해서 해외 주체가 와서 감사하는 건 안 된다. 예. 이거는 정보 문제다.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가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제 얘네 다 상장 폐지시켜 안 돼. 3년 연속 안 받으면 예. 회계감사 안 받으면 폐지 그래. 조건으로 예.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3년이 되니까 이제 다 그 조건에 지금 그래서 지금 한 80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폐지 명단에 예비 명단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법대로 하면 좀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나가야 되니까 법대로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올해 지난달 2일인가 그 중국 증감회하고 미국 쪽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협의를 해서 중국 쪽에서 좀 중국 쪽에서 오히려 양보하는 거. 그러니까 아 그럼 얘네 이제 해도 돼 와서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잡는다라는 게 나갔어요 뉴스에.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중국 증감위가 좀 풀게 완화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양보를 하는 쪽으로 기조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협의한다고 해요. 그래서 협의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원인은 중국 기업들 자체가 상장 폐지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왜 그러냐면 디디 추징 같은 경우도 상장 때 한 9.36달러 갔다가 지금 2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80%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 상장할 때는 좋았는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면 누가 100조 던져도 막 한가하고 이래요. 거래가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상장해서 뭐예요?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미중 갈등이 있고 또 미국 기관 투자가나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편견이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상장되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그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융자 비용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융자 비용이. 그러니까 베리트가 커지지 않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 상장 유지하려면 1년에 원화로 한 20억이 필요합니다. 뭐 변호사 비용, 회계 비용, 뭐 등등 유지 비용 한 20억을 그대로 써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코스트 너무 세고 그러니까 좋은 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자체가 또 스스로가 상장 폐지를 해서 홍콩에 재상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홍콩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전반 흐름 추세가 그렇다는 거고요. 대신에 또 규제 감도도 높아지고 미국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상장 폐지 우리 시켜달라 돈만 들어가고 별로 미국인들이 투자도 잘 안 하고 잘 사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그러니. 보고 이러니까. 그럼 미국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뭐 상장 폐지를 그것도 있어. 압력하고 트럼프 그런 때 건 있었죠. 트럼프 때. 트럼프 때 있었죠. 그리고 바이든이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 중국 당국은 그러면 여기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상장 폐지를 원한다고 근데 하는데. 중국 당국은 풀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보할게. 얘네 미국 회계 감사화 하는 걸 허용할게. 이제 중국 당국은 지금 그런 뉘앙스라고요. 중국 당국은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 하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중국 전략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좀 있어요. 새로운 중국 전략, 뭐 어떤 전략이 나올 건지 이게 그야말로 좀 유화적인 제스처일지 아니면 더 강경한 제스처일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새로운 게 없다고 봐요. 발표한다고 했는데. 발표해봐도 안에 내용 보면 새로운 게 없을 거예요. 이유는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미국이? 새로운 게 없을 거고요. 사실 미국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된 상황이에요. 미국은 러시아하고 분명히 다른 나라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대국, 무역 대국, 그렇죠. 글로벌 공매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그동안 40년 동안 얽히고 설키 이런 관계를 하루아침에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이든이 임기는 5년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략이 한계가 있을 거다. 지금 바이든 전략 뭐예요? 트럼프 해왔던 거 그대로 하는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트럼프 해왔던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가 다르죠. 동맹국을 동원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쟁을 계기로 지금 이번에도 유럽에 지금 10,000개 넘는 만세계
이번에 미국이 저 바이든이 유럽 방문할 때 예. 만세계 국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어떻게 우크라이나 지원할까를 좀 토론했고 앞으로 매달 한 달씩 계속 토론한다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빨리 지원해서 예. 이 전쟁 이길 것인가.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똘똘 묻힌 거죠. 예. 독일도 원래는 애매한 정책을 취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그렇죠. 예. 러시아의 어서는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이 석유 수입을, 예. 가스 수입 이런 걸.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나토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이 동맹국이라는 이 가치 이념을 앞세워서 지금 이렇게 나토를 다시 되살린 거죠. 예. 예. 근데 대중 전략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했나요? 그건 잠깐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랬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났냐면 미국이 끝나고 싶을 때 끝난다. 제가 여기서 하셨어요. 여기서 했죠. 예, 예. 제가 우리 홍 기자님을 너무 이게 제가 잘해주나 봐. 여기서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구나. 뭐 그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밖에 없었잖아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죠. 봐봐요. 앞으로 국제 질서는 어떻게 되냐. 예. 여기 중심에 미국이 있어요. 예. 미국. 자, 옆에 Five Eyes 국가들이 있어요. 예. 5개 영어권 군날. 예, 무조건 예. 미국 팬이야. 예. 얘는 똘똘 묻혀. 캐나다, 뉴질랜드. 예. 그리고 동맹 국가들이 있어. 거기 예. 한국, 일본 이런 애들 쫙 예. 동맹을 맺은 국가들, 군사 동맹. 예. 그리고 이념적으로 친미 성향 국가에서 그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예. 여기에.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전 세계에서 별로 좋아 안 하는 나라들 또 이쪽으로 좋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 러시아, 시리아, 뭐 쿠바, 북한, 파키스탄 뭐 이런 핵 가진 제3세계 나라들이 있어요. 얘네는 동맹이라는 게 없어요. 다 제각기 노는데 근데 다른 나라 다 무시하 이란 뭐 다 있잖아요. 무시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힘 있는 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예. 자,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예. 그게 뭐 미국의 제일 큰 전략이 뭐냐면 러시아를 이기면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뭐 일어나게. 적어도 군사적으로. 예. 그러면 중국은 아주 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동맹. 어쨌든 미중 갈등은 역사적 필연이잖아요. 예. 자,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정말 일이 발생할 때 자기 힘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이 제3세계에서 러시아가 걔도 좀 중량급이었는데 그렇죠. 예. 바이든은 이김에 러시아를 완전 밟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질질 끌어서. 예, 질질 끌어서 경제도 죽여버리고 군사를 죽여버리는. 예. 그러면 어서는 헐헐 단신 누가 나왔죠? 중국이 나왔죠. 예. 그러면 아까 그 똘똘 묻혔던 몇 개 국가 앞으로 65개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 누구로 집중해서 누구를 공격하죠? 지금은 60몇 개 나라가 러시아가 지금 여기 넘어졌어요. 예. 자, 만 몇 개 국가 막 발로 밟아 같이 지금 그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죽었어. 예. 그 다음에 중국을 밟기 시작하겠지. 같이 둘러싸서 예. 집단으로. 그래서 러시아가 죽어야 더 쉬워진다는 거지 게임이. 난 거기까지 읽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국제 질서가 다시 어떻게 되죠?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예. 미국이 절대적 위. 예. 그 다음에 경제는 예. 좀 길게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경제는 달러 기축통화 중심으로 갔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인가는 엄청난 연구 과제다. 그 부분은 어쨌든 미국이 희생을 일정 부분 감수한 거잖아요. 희생이란 표현 쓰지 마시고요. 아니 희생이지. 미국의 가장 핵심 이익은 달러 패권인데 달러 패권을 어쨌든 희생이란 단어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뭐 기자니까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희생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뭔가 선의의 그 희생은 내가 이거죠?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걸 희생이라고 해요.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이익이라는 거는 네. 중국의 동맹인 러시아를 갖다가 제풀에 이제 쓰러뜨리는 그 이익을 위해서 달러 패권이라는 달러 가치가 조금 훼손되는 걸 이거는 희생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그 지금 입장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음에 풀까요? 다른 질문 해주세요. 아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아 그래요? 이제 질문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네. 그 중국 앞으로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러시아 전쟁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패권 경쟁이요? 뭐 이거 한 15초밖에 안 남았네. 예. 미국에서 이번에 지금 국회의원이 법을 제안했는데 시진핑이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도와줄까? 예. 러시아를 도와줄까? 예.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AXIS라는 법인데요. 예.
지금 중국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그 얘기 듣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유튜브로 경제쇼 플러스 업로드됩니다. 이번 주는 가계자산에서 주식 투자 비중 어느 정도 적당한지 김영익 서강대 교수와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